뭐 전반적으로 문제 풀면서 우리가 다 보긴 했지만요. 40페이지에 생물 분류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소나무부터 해가지고 쭉 있어요. 소나무 식물이죠.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이 있다. 그리고 세포수 다세포고요. 이제 기관이 있고 광합성을 한다. 세포벽과 광합성이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죠. 자, 개미 동물이고요. 핵막은 있고요. 당연히 세포벽은 없어. 동물이니까. 세포수 다세포 기관들이 있어. 광합성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광합성과 세포벽. 알겠지? 장미 식물이고요. 핵막 있고 세포벽 있고 세포수 다세포고 광합성 한다. 자, 염주말인데요. 핵막 없어. 핵막 없다는 건 뭐다? 원핵 생물계가 되겠고요. 네. 염주말도 이게 보면 위에 초록색으로 생겼잖아요. 광합성을 하는 이제 남세균 같은 광합성을 하는 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식물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벽도 있고 세포수는 단세포다. 미역은 이제 원생 생물이고 식물이 아닌 원생 생물계고요. 핵막도 있고 세포벽이 있고 세포수 다세포인데 광합성을 한다. 근데 밑에 보시면요, 미역은요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잎이나 줄기나 뭐 뿌리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식물처럼 생겼지만, 자, 표고버섯은 이제 균계가 되겠고 핵막 있고 세포벽 있고 다세포고요. 광합성을 안 한다. 몸이 균사로 되어 있고 운동성이 없다. 그래서 뭐 버섯을 이제 먹어본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뜯어보면 실처럼 지지직 뜯어지잖아요. 그치? 네. 그리고 실 같은 거 있어요. 그게 이제 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새 동물이고 핵막 있고 세포벽 없고 세포수 다세포고 광합성 안 한다. 자, 집신벌레 이제 원생 생물이 되겠고요. 핵막은 있어요.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이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포벽 없고 세포수는 단세포고요. 광합성은 안 한다. 하천 연목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겠죠. 결과 원핵 생물계, 염주말, 원생 생물계, 미역, 집신벌레, 균계는 표고버섯, 식물계는 소나무, 장미, 동물계, 개미, 참새 등으로 나눌 수 있겠죠. 생물은 핵막으로 구분된 핵의 유무, 세포벽의 유무, 세포수, 광합성 연무 등에 따라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그 다음에 식물계, 동물계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제 세포의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없는 생물은 원핵 생물계. 알겠죠? 원핵하고 원생하고 헷갈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핵이 없는 애를 원핵 생물계. 자, 오른쪽에 1번 미역과 집신벌레는 같은 계에 속한다 돼 있는데요. 미역은 원생, 집신벌레도 원생, 오네. 2번 광합성을 하면서 기관이 발달한 생물은 식물계. 맞죠? 5. 3번 세포에 핵이 없는 집신벌레와 집신벌레, 염주말은 원생 생물계에 속한다. 틀렸죠? 집신벌레는 원생 생물계는 핵이 있어. 염주말은 원핵이니까 없어. 4번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몸이 균사 아니죠. 4번 X. 자, 2번 원생 생물계를 식물계와 식물계 또는 동물계에 구분하는 기준이 돼 있는데요. 기관의 발달 정도가 되겠네. 이번에 5번. 3번 분류 기준에서 동물계와 식물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광합성이냐 세포벽이냐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3번은 3번 생물을 5개로 분류했을 때 다른 생물이 속하는 물이 되는데요. 다음 생물들 미역, 다시마, 집신벌레, 원생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강조하고 있죠. 원생의 특징 2번 되겠네.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자, 5번 세포에 핵이 있어요. 그리고 다세포예요. 다세포라는 거는 균계 아니면은 식물계 아니면은 동물계일 것 같아. 세포에 세포벽이 없대. 그리고 기관이 발달했대. 그럼 동물이겠지. 5번에 동물 뭐 있냐? 불가사리. 불가사리네. 네, 5번에 5번. 개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세포에 핵이 있는가 했는데 없다. 가가 이제 원핵 생물계가 되겠고요. 쭉 내려와가지고 나는 운동성이 있는가? 아니요. 돼 있는데요. 균계가 되겠지. 그러면 나는 균계. 다는요. 어딨냐?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성이 있으면서 몸이 한 개의 세포가 아닌 여러 개 다세포로. 그럼 다는 동물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원생 생물계가 되겠고, 마는 광합성을 하고 육지에 사냐 아니냐 어쨌든 되는데 식물계가 되지. 마는 식물계. 7번 달팽이 동물이고요. 고사리는 식물이고요. 대장균은 원핵 생물계고, 다시마는 원생 생물계. 가는 줄기, 뿌리, 곰팡이는 균계예요. 핵막이 없는 애 아니요. 근데 가는 대장균 되겠죠. 가는 대장균이고 원핵 생물계예요. 그래서 1번 가는 세포벽이 있다.
맞죠? 자, 나 몸이 균사로 돼 있는가? 나는 균계인데요. 2번 나는 고사리다. 틀렸네. 그러면 1번 아니에요? 7번 1번이요. 3번 미역 식물인데요. 다와 같은 게 속한다 돼 있는데 미역은 식물이 아니잖아. 원생이잖아. 틀렸어. 라 광합성을 하는가 아니요 돼 있어요. 동물이겠지. 라는 가는 줄 곰팡이 틀렸고 5번 달팽이는 동물이 틀렸죠. 7번에 1번이요. 42페이지는 우리 지난주에 했으니까 잘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네, 9번부터 다시 볼게요. 44페이지 9번 생물 분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있는데요.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한다. 고유의 특징이지. 아니 그거 이거 다 맞아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47초까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9번에 기억 맞고요. 니은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우리 파악할 수 있죠. D가 생물을 분류하면 수많은 종류의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부분에 5번. 아까 전에 우리 많이 풀어봤으니까 빨리 할게요. 10번에 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답은 3번이고 생김새나 서식지가 비슷한 같은 종으로 분류한다가 아니죠. 요거는 이제 인간의 편의에 의한 거예요. 10번에 3번 틀렸고 11번 고양이 분류 단계 종속 과목에 쓰시면 되겠고 12번 분류 단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답은 3번이고요. 같은 과인 생물은 같은 속에 속한다. 속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그치? 틀렸지. 반대로 했죠. 12번에 3번 13번 우리 이제 비슷한 거 풀었었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는데요. 답은 4번이고요. 호랑이는 사람보다 삭과 더 가깝다. 그죠? 호랑이와 삭을 보시면 목에서 갈라지잖아요. 호랑이와 삭은 식육목이에요. 둘 다. 그런데 사람은 이때 이제 영장목으로 해서 갈라지죠. 강에서는 포유강 젖먹이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이 와가지고 식육목에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13번에 3번이고요. 13번에 4번이고요. 호랑이는 사람보다 삭과 더 가깝다. 자, 14번 생물을 5개로 분류했을 때 갖게 된 설명. 식물계 광합성을 한다. 맞네. 2번 동물계 세포에 핵이 있고 세포병은 없다. 맞네요. 원핵 생물계 대장균은 원핵 생물계에 속한다. 맞죠? 균계 대부분 죽은 생물을 분해서 약물로 온다고. 다 맞네. 원생 생물계 5번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만 있다가 아니라 원생은 이도저도 아닌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기관은 발달되지 않아요. 14번에 어떻게든 5번. 어쨌건 5번. 동물계 식물계 가장 큰 차이점 이제 두 가지 알지. 광합성이랑 세포병의 유무. 15번에 5번 되겠고요. 16번 원생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로 적절한 것인데 원생 생물 우리 이제 미역, 김미역 다시마 기억하지? 16번에 1번이고요. 17번 우리 이렇게 이제 분류되는 거 많이 했었죠. 17번 답은 4번이고요. 옳지 않은 것인데 D 광합성을 하는가 했는데 얘가 돼 있어. 그럼 식물이겠지. D는 표고버섯은 균계니까 틀렸네. 17번에 4번. 자, 18번 다음은 여러 생물을 가나 두 무리로 분류할 때요. 미역, 새뜨기, 소나무는 미역은 원생이고 새뜨기는 식물이고 소나무도 식물이야. 광합성 연구가 되겠네. 18번에 2번 되겠죠? 18번에 2번 미역, 김미역, 다시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생이지만 광합성을 한다고 했어요. 19번 생물을 이제 가나 다라로 분류하는데 가는 영주말과 대장균과 폐렴균이야. 이거는 이제 원핵 생물계였고요. 원핵, 핵이 없는 애들이고 나는 진핵이야. 그 중에서도 다는 식물이 되겠고 라는 균계가 되겠네. 19번에 그래서 4번 되겠고요. 가와 나의 분류 기준 핵의 유무이고 다는 광합성을 하고 식물이니까 라는 광합성을 하지 않을까. 맞네요. 기억니는 20번 생물 5개로 불렸을 때 예. 균계는 대장균으로 틀렸고 동물계 집신벌레 틀렸고 식물계 느타리버섯 틀렸고 원생생물 다시마 맞죠? 20번에 4번. 이제 김미역 다시마 원생이고 광합성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죠? 21번 우리의 특징 원핵생물은 핵이 없고요. 광합성하지 않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하지 않고 세포수 단세포. 원생생물은 핵은 있지만 세포가 단세포이기도 하고 다세포이기도 하고 핵도 있고 광합성 안 한다. 이제 균계가 되겠고 A는 B는 식물이겠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이고요. 광합성 여부는 A와 균계와 동물계를 분류하는 기준이 안 된다. 근데 안 되겠죠. 세포벽이 되겠지. 네, 서술형 이제 각자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시간 판단 저술력 굳이 해야 돼요? 다음 주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펴주시고요. 여기는 한번 쭉 읽으면서 오늘 빨리 끝낼까요? 여기는
자, 생태계 평형에 대한 유지, 앞에 했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시면 돼요. 생태계 평형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려면요,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생물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밑줄에 넣으시고요. 생물이 멸종될 가능성이 낮고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다시 생물 다양성이 크고요. 다양한 정도가 크고 그 다음에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우리 지난주에 다 언급한 것 같아요. 그치?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두 가지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왼쪽하고 오른쪽. 왼쪽은 딱 사슬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오른쪽은 사슬이 막 복잡해. 이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해요.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있는 것들을 먹이 그물이라고 해. 다시 왼쪽은 먹이 그물이 아니야. 한 줄로 돼 있는 건 그냥 먹이 사슬이야. 오른쪽은요,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는요, 사슬이 일렬로 된 사슬이 여러 개가 막 겹쳐져 있잖아요. 요거를 보세요. 먹이 그물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 식물성 플랑크톤을 남극 크릴이 먹고 남극 크릴을 아델리 펭귄이 먹고 펭귄이 다시 범고래 먹히는 이런 단순한 구조에서는 예를 들면은 남극 크릴이 어떤 이유로 사라졌어.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아델리 펭귄이나 범고래가 사라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종이 생태계가 유지될 확률이 낮아지겠죠. 멸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그물이 단순하면요, 어떤 생물이 사라지면 그 생물을 먹이라는 생물도 사라질 위험이 커지니까 밑에 보시면 얘에서 함께 멸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먹이 사슬이 단순하면 안 돼. 그래서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면서 먹이 그물을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생물 다양성이 큰 데는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어. 플랑크톤이 얘네를 먹고 사는 남극 은암치라는 물고기도 있고요. 남극 이빨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있겠지. 남극 크릴도 있고 그 위에 펭귄들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고 물범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고요. 코끼리 물범 같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범고래 등등 여러 가지 고래도 살고, 그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여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 가장 큰 특징, 먹이 그물이 복잡하니까 멸종될 위험이 낮아지니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면 돼요.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결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한번 생태계 평형, 먹이 그물 같은 용어 정리 한번 할게요. 생태계 평형은요,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의 종류와 수가 아니면 에너지나 물질의 종류 양이 크게 변하지 않고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생태계 평형이라고 해요. 평형이라는 거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유지되는 상태. 그래서 생태계의 종과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 평형이라고 한다. 알겠지? 생태계 평형의 기본은 뭐다? 먹이 그물이에요. 자, 먹이 그물을 보시면요,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나열된 걸 말해요. 먹이들의 먹이 관계가 그물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쉽게 말하면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한 거, 그래서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왼쪽으로 와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인데요, 사람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생물이 다양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가, 장점들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고요. 쭉 보시면 그냥 다 이해되는 것들이야. 생활에 필요한 재료,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식량, 우리가 먹는 거지. 섬유, 옷 입는 거지. 종이, 우리가 필수품으로 쓰는 거고. 의약품,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생물에서 얻는 자원이라는 거고요.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식량이나 의약품도 생물에서 찾게 되겠죠. 당연히. 식량으로 쓰이는 것들 보시면요,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처럼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치? 다 자연에서 얻는 거잖아. 맞죠? 섬유, 이제 옷의 재료가 되는 거고요. 되겠고요. 목화는 면의 섬유. 목화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우리 역사 시간에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약간 털처럼 생긴 게 있어요. 면 섬유가 되겠고요. 누에 고치에서 이제 비단을 이제 재료로 하게 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인도라든지 이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인도 중국에서 들어와서 신라 시대 때부터 비단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고려 시대 되면은 우리나라 비단이 굉장히 또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양털이라든지 마라든지. 마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잘 안 했겠지만 마요? 엄마나 할머니는 할머니 집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까끌까끌해가지고 이렇게 여름에 입는 옷, 이렇게 빳빳한 옷 같은 게 있거든요.
좀 시원하게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먹기도 하고요. 먹는 것도 써요. 당연히. 그다음 종이는 뭐 잘 알겠지만요. 한지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나무를 갈아서 써요. 그다음에 의약품 요게 이제 여러분도 잘 모르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요. 약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주변에서 찾는 것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의학적인 거를 화학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약 같은 거 화학으로 만들잖아, 그지?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거 만들기도 하지만요. 원래는 주 재료를 이제 자연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뭐 주목나무라고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요, 나무의 일종인데. 이거 저희 아파트 단지에 널려 있는데. 주자가 붉은 주자예요. 그래서 붉은색 나무를 말하는 게 주목나무고요. 항암제. 그래서 탁솔이라고 하는 이제 항암제의 원료가 쓰이는 건데 몰라도 돼. 그냥 어쨌건 주목나무라는 게 약의 재료로 쓰는구나. 푸른 곰팡이는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항생제는 알지? 그때 봤잖아요. 항생제의 주 원료가 이제 페니실린인데요. 페니실린이 뭐냐면 푸른 곰팡이가 얘도 자기가 세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다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이 페니실린이라는 애야. 얘를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합성해서 만든 게 항생제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1차 세계대전 때 세균 간염으로 많이 죽었단 말이야.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이 없어가지고 발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가 다른 세균들을 죽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했고 그거를 찾아서 복제해서 만든 게 항생제라고.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찾아낸 거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이제 버드나무라고 있지, 그지?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 같은 원료를 찾아내요. 그래서 뭐 생활에 필요한 재료는 쭉 한번 보면요, 이게 먹는 건지, 옷을 입는 건지, 그 다음에 약으로 쓰는 건지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잘 모르는 거는 약이 의약품의 원료가 된다는 거 정도만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목나무, 푸른 곰팡이, 버드나무 이런 것들. 그리고 상업용 재료나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요,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아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물 생김새나 생활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유용한 도구를 발명한다, 그치? 아니 기능적인 걸 찾아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것들을 찾아 말하는 거예요. 곤충이 나는 모습, 예를 들면 잠자리 같은 거 보고 소형 비행기 같은 거 찾아냈지, 만들어낸 거잖아요. 두 번째, 날개 같은 거 만들어낸 거고요. 두 번째, 고양이 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도로 반사판. 도로 반사판은 빛이 전반사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재기 반사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아는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거울 3개를 90도씩 이렇게 되나? 거울 3개를 90도씩 이렇게 XY G축으로 해가지고 90도씩으로 하면요, 빛이 이렇게 갔다가 튕겼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 프리즈나. 네, 요거를 이제 빛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이걸 재귀 반사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빛이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요게 고양이 눈에 이런 모양으로 이제 각이 져 있다고 하대.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도로 반사판이라든지 이렇게 도로 반사판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밤에 이제 아빠 차, 엄마 차가 가면서 빛을 헤드라이트를 비추면 네,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지. 원래 형광빛이 아니라 빛이 날 때만 반짝해서 돌아오는 거 있죠. 그게 빛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반사판이라고 해요. 그 원리가 고양이 눈에 있는 그 모습. 고양이 눈에 이제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찾았다고 해.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연잎이에요. 연잎에 방수되는 거 있지. 그래서 방수되는 기능을 찾아가지고 방수복이라든지 뭐 방수옷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찾기도 하고 방수 기능. 그 다음에 거미줄에서 우리 인간들이 찾아내는 게 방탄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고마리 열매라고 해가지고 도깨비 풀처럼 해서 이렇게 막 뾰족뾰족하게 나는 거 있지. 거기서 벨크로라고 해가지고 찍찍이 알죠? 여러분 뭐 운동화 같은 데서 붙이는 거. 운동화나 뭐 가방이나 옷 같은 데서 이렇게 찍찍하게 붙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독고마리 열매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뭐 곤충의 날개에서 비행기 요거 뭐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사판보다는 연잎의 방수 기능, 그리고 독고마리에서의 벨크로라는 이제 찍찍이, 그리고 뭐 거미줄에서의 방탄복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 생태계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휴식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자원으로 쓴다는 거니까 당연한 것들 잘 적어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는 환경이 다양하고 환경이 잘 보존되면은 공기도 맑고 뭐 숲도 잘 우거져 있고 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제공하니까 울충한 숲은 대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참고로 식물은요 광합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말했잖아. 연분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광합성이라는 건 뒤에서 하겠지만요.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광합성.
식물이 하는 거고요.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와 네, 광합성이라는 기관은 우리 앞에서 했어요. 염록체에서 이루어져, 그렇지? 그리고 광합성은 뒤에서 이제 배울 거야. 이산화탄소와 물을요. 빛을 이용해가지고 태양 빛이 되겠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거고요.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서 내뿜어요. 그래서 이 산소는 얘가 쓰기도 하고 식물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제 공기 중으로 그래서 내보내요. 나무가 공기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태초에 지구가 생성됐을 때 모든 생물들은 광합성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화를 해가지고 뭐 남세균이니 아까 전에 뭐 염주말린 이런 애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뭐를 내뿜어? 산소를 뿜잖아요. 그치? 산소를 뿜으면서 대기가 이제 좀 안정적이 되고 두꺼워지면서 태양 자외선도 막아주고요. 가장 큰 거 산소가 생겼으니까 이제 숨을 쉬는 동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식물이 광합성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건 요 뒤에서 배우긴 할 텐데 이 광합성을 하면서 뭐를 내뿜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산소를 내뿜잖아. 이 산소가 많아지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동물들이 당연히 숨을 쉬는데 쾌적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으면은 지구 온난화를 가지고 되게 온도 기온이 올라가. 그걸 이제 흡수해 주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도심이라든지 뭐 이런 일산처럼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 숲을 많이 심어 놓으면요 기온이 조금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뭐? 근데 그러면은 광합성이 일어나는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도 저렇게 나와요. 영양분하고 산소가. 응? 똑같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에다가 빛으로. 아니지, 염록체라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굳이가 아니라 너 이거 이산화탄소 물을 어떻게 네가 합칠래? 어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연계에서는 염록체가 그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효소를 가지고 장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 효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쨌건 광합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요,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지고 뭐 물이 많이 흐르고 이런 것들은요 밑에 휴식과 여가 공간을 위한 공간이 되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는 이유가 여유와 휴식을 위한 거잖아. 자연계에서. 물론 이제 뭐 쇼핑몰도 가겠지만, 그치? 자, 자연이 주는 이제 여름과 아름다움이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된다는 거고요. 3번 생명의 가치 한번 쭉 보면 돼요. 생물은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요. 뭐 당연한 얘기잖아. 이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약간 사이코인 거야. 2번 모든 생물은 생태계 구성원으로서의 지구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다른 생태계에 있는 종들을 괴롭히면 안 되겠지. 이거 이해 못하면 사이코인 거야. 3번 생물 다양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생물 다양성 보존하는 것은 자체로 중요하다. 뭐 당연한 것들이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5번 보시면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까닭인데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볼게요. 생태계 평형 유지에 중요하고 사람은 생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되겠죠. 생물 자원. 생물은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고요. 모든 생물은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지구에 살아갈 권리가 있고요. 모든 생물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까닭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1번부터 쭉 4번까지 풀어볼게요.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너무 어려워. 다 풀었니? 1번 생태계 내에서 생물 종수가 적어요. 생물 다양성이 작죠. 먹이 그물이 단순하니까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진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생물 다양성이 더 큰 생태계는 오른쪽이죠. 나가 되겠고요.
자, 3번. 가나 생태계에서 아델리 펭귄이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래요. 기억에서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걸 말하겠죠. 나 생태계에서는 아델리 펭귄이 사라져도 범고래가 코끼리 물범이나 얼룩무늬 물범을 먹고 살아갈 수 있지만 가 생태계에서는 이제 먹이 사슬이 단순하니까 아델리 펭귄이 사라지면 범고래가 유일한 먹이가 사라짐으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쉽다. 4번. 지극히 상식적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면은 사이코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얻는다. 오 맞지. 2번. 생물에서 얻은 재료로 식량, 섬유, 조미 등을 얻는다. 맞아요. 생물의 모습을 모방하여 유용한 도구를 발명할 수 있다. 맞아요. 산이나 바다까지 즐긴 여가 활동은 생물 다양성과 관련이 없다. 틀렸어. 의약품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생물에서 얻는 자원이 아니다. 틀렸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B. 생물 다양성의 유지인데요. 이거 이제 사회 같은 내용이야.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쭉 볼게요.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인데 거기다가 별표 쳐넣고요. 생물 다양성이 빠르게 감소하는 원인은 대부분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있겠지, 그지?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산을 다 깎아내고 공장을 만들고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서식지 파괴예요. 제일 위에 있는 가장 기본 원인이 되는 서식지 파괴인데요. 파괴 거기다가 가장 기본이라고 써놔요. 가장 기본 원인. 말 그대로 생물이 사는 서식지, 식물도 되고요, 동물도 되고 여러 동물, 동식물들이 사는 서식지 파괴 가장 기본 원인이 되고요. 서식지라는 건 사는 곳이잖아. 사는 장소가 당연히 없어지면은 생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다양성이 파괴가 되는 거지. 가장 기본은. 그래서 감소 원인은요.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면서 서식지를 파괴하면 서식지를 잃은 생물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생물 종이 감소한다는 거고요. 생물 종이 감소해요. 예를 들면은 열대우리 파괴, 브라질 같은 데서 열대우리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도로 건설, 이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고요. 토지 개발. 그다음에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숲 같은 데를 많이 벌채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좀 많이 이제 덜하는 편이지만 아직도 그러겠지만 시골에서는 북한 같은 데는 숲이 없다고 해요. 왜냐면 다 벌채를 해가지고 얘는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것도 없고 뗄감도 없다 보니까 나무를 다 떼가지고 먹고 풀은 다 떼고 채서 먹고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벌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건 다 잘라가지고 뗄감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는 숲이란 게 없대 요즘에 이제. 그만큼 파괴가 돼 있다는 거지. 선생님. 네. 근데 외래종은 오히려 저희 나라 토종이 오히려 반대로 다시 잡아먹고 있지 않나요? 외래종은? 토종이? 네. 그거는 이제 예외가 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은 외래종이 토종을 잡아먹어요. 이따가 하자. 그래서 숲에 벌치된다든지요. 습지나 갯벌 같은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건 많이 일어났죠. 습지라든지 갯벌을 많이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산업화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서식지 파괴가 되고 대책은요. 상식적인 거 찾으시면 돼요. 개발을 자제하거나 서식지를 보존하거나 서식지 보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반달곰이다. 반달곰 지리산에다가 특정 지역에다가 풀어놓고 살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물새들이나 이제 철새들이 살 수 있는 습지를 보존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보호구역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립공원 같은 걸 지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야생생물 보호구역들이 있지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반달곰 사는 곳들. 그래서 생태통로, 요게 좀 중요한데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생태통로 설치라고 해놓으시고 우리 도심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공원이나 숲이 있는데 나무 도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서식지가 두 개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분리가 돼서 얘네를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위쪽에다가 육교라든지 위에 이제 고가도로처럼 해가지고 생태 통로를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어줘. 잘 알죠? 여기 이제 생태 통로라고 하고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 가다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주면요. 로드킬이라고 옛날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치? 동물들이 뭐 도로에서 많이 차에 치여 죽는 거잖아.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서 로드킬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생태 통로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만 하시면 돼요. 생태 통로. 서식지 파괴를 위해 방지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태 통로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림이 아니라 제일 아래쪽에 왼쪽 그림 보시면 생태 통로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터널 위쪽으로 해가지고 산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도로 건설로 나눠진 서식지를 연결하는 게 생태 통로다. 이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이제 국립공원 지정이 야생 동식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국립공원이나 뭐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거.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남획은 용어 자체는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잡아내는 거, 많이 잡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규제를 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잡는 게 있죠. 뭐 물고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씨를 말릴 정도로 잡아내는 것들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불법 포획이나 남획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 자체를 이제 개체수를 줄이는 거죠. 첫 번째 줄 보시면 인간이 생물을 무분별하게 잡는 거고요. 두 번째 특정 생물을 남획하면 그 생물이 사라지겠죠.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이제 멸종의 위험까지 있어요. 와. 서식지 파괴는 생물 종 자체를 감소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획이나 포획 같은 경우는 감소가 심하게 돼서 이제 멸종 위험도 있어요. 이 정도 그냥 메모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 인간들이 하는 거야, 그치? 예를 보면요, 대륙 사슴이라든지 코뿔소는요, 코뿔소에 있는 그 뿔, 네, 요거를 잘라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몸에도 좋고 뭐 또 아니면 장식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 그다음에 코끼리 상아 이렇게 있지. 상아도 거래를 위해서 많이 잘라서 해서 특정 종류의 코끼리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래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많이 잡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래 사냥을 아예 금지하고 있어. 그래서 고래 고기 같은 거 옛날에 많이 먹었거든요. 저희 나라 옛날에도 먹었어요, 고래고기. 고래고기 옛날부터 먹었어. 그리고 7, 80년대까지 울산이나 포항에 가면은 고래고기를 팔았는데 상어고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고래고기는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냥 그물에 잡혀서 죽는 경우 있지. 그런 경우만 이제 판매가 가능하고 인위적으로 고래를 잡지는 못해요. 이거는 뭐 고래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 옛날에는 고래고기를 제사했어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옛날에 고래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고래고기 써긴 했었어. 자, 그래 대책은요. 뭐 당연히 못 잡도록 해야겠죠. 규제를 강화하는 거고요.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멸종위기 생물 지정 여기다가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멸종위기 생물 지정해서 보호하고 관리하고요. 법률을 강화하겠죠. 그래서 나 혼자 산다 같은 거 보시면 혹시라도 요즘에 잘 안 보지만 여러분 보니 그러면 옛날에 그 연예인들이 멸종위기 생물 같은 거 도마뱀 비슷한 생물들 있잖아. 그런 거 키우면서 어떤 서약서에다가 사인 같은 거 하고 하는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멸종위기 생물을 지정할 때 국제적으로 관리를 하거든, 규제를 하거든,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다 사인해서 거래를 하고 어떤 애가 어떤 멸종위기 동물종을 사들였다 이런 걸 다 이제 관리를 해요, 나라에서. 그래서 나중에 반려동물을 키울 때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는 쉽게 키우지만 그런 잘 안 키우는 것들 키우는 애들 있잖아. 뱀, 도마뱀, 어떤 곤충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 다 사인하고 서약하고 하는 거야. 자, 외래종 유형이 보시면요. 외래종은 잘 알겠죠? 외국의 외래종은 외부에서 들여온 거고요. 토종 생물을 위협해서 토종 생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토종이 다 약하기 때문에 토종이 작고 연약해요. 그리고 외래종 같은 경우는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게 감염 우려도 있잖아. 그래서 전염병으로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이 죽기도 하고요. 당연히 외래종들이 조금 크기가 커. 그래서 토종을 잡아먹는 경우가 생태계 평형의 파괴가 되겠고요. 외래종 유입 같은 경우는 5분만 더 할게요. 요거 적어 놓으시면 돼요. 외래종 같은 경우는 생태계 평형을 파괴한다. 뭐 예를 보시면요, 가시박이라든지 번식을 잘한대요. 큰잎 베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붕어처럼 생기는데 되게 상태잖아. 크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잡아먹는 거야. 주변에 이제 작은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 되게 작거든요. 붕어 이런 애들이 얘가 다 잡아먹어. 그래서 물이 흐르게 막혀 있는 데 있죠. 호수라든지 늪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큰 입베스들이 이제 왕으로 그냥 존재한다고 하고요. 뉴트리아는 이제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오른쪽에 보면요. 쥐처럼 생긴 커다란 애. 뉴트리아 잘 알죠? 네. 쥐처럼 생긴 귀여운데 크게 생겼어. 큰 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에 이제 얘가 왜 들어왔냐면은 얘가 되게 크잖아. 귀여워서 아니고 먹으려고. 맞아. 네. 대체 식품으로 들여왔는데 맛있어. 먹었냐?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먹고 너 니네 먹니? 안 먹잖아. 먹을 수 있어. 약간 거부감도 들고 하니까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뭐 요즘 먹을 게 많으니까요. 대체 식품으로보다는 관상용으로 반려용으로 쓰긴 하는데 얘네가 탈출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다 먹어치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고요. 살피 잡는다는. 그다음에 황소개구리는 많이 들어봤죠. 늪 같은 데다가 예전에 마찬가지로 황소개구리도 식용으로 들여왔어요. 개구리 옛날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개구리 되게 조그맣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저놈을 먹는다고요? 네? 이만해. 저놈을 먹는다고요? 단백질이 많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식용으로 들여왔는데 당연히 비호감이잖아. 안 먹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미쳤었나 봐. 그래서 걔네를 그냥 풀어지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도심 지역에는 없지만요. 시골 가면요. 황소개구리 엄청 많아.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황소개구리 잡거든요. 너도 이제 군인 같은 데 가면 황소개구리 잡을 거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외래종을 도입할 때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해야겠죠. 뭐 당연한 거고요. 외래종 유입 경로 및 관리, 유입 경로 관리 및 감시와 퇴치. 마찬가지로 이제 서약하고 다 들어와야 돼요. 반려동물을 키울 때. 자, 환경 오염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활동으로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 오염에 약한 생물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각종 쓰레기가 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환경 오염. 환경 오염은 여러분들 다 아는 거니까. 예를 보면요. 산성비, 중금속 오염. 이것만 예로 한번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외우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물질이라든지 일회용품 있죠? 특히 플라스틱. 뭐 언급 지난번에 했지만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거 이렇게 뭐 거북이나 이런 데 꽂혀 있고 막 목에 막 걸려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 플라스틱은 분해된데 뭐 몇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아직도 하나도 그래서 대책을 보면요, 환경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기후 변화는 가장 요즘에 최근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온실 기체라고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상승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기후 온난화의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잖아. 왜냐면 자동차도 많고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일회용품이 어디서 나오냐면 석유에서 나오는 거거든. 석유를 많이 떼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에어컨, 뭐 일본도 잘 돼 있지만 에어컨 많이 쓰는 나라도 없잖아. 에어컨 그다음 난방기구 많이 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 이탈리아 진짜 건강. 그죠? 그런 나라는 이제 에어컨 잘 안 쓰고. 제가 가봐서 알았어. 그래서 기후변화가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고요. 서식 환경이 달라지면서 기존 서식지에 살던 생물이 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동해 가면요. 동해가 옛날에는 차가웠으니까 차가웠어요? 한류성 어종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뭐 대구라든지 명태 이런 애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징어 이런 애들이 많이 잡히잖아. 난류성 어종. 그래서 지금 그리고 동해에서 뭐 상어도 가끔씩 나타나고 하잖아요. 상어가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입니다. 따뜻한 물에 사는 애들. 그러니까 열대나 아래쪽에서 원래 잡힌 애들인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까지 막 올라온다고 해요. 상어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대책은요. 다회용품을 사용해서 아까 말했죠.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여야 돼. 이 일회용품.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되겠고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겠지만 쉽진 않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량 줄여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용, 친환경을 사용한다는 거죠. 밑에 예를 보시면요. 서식지 파괴, 그 다음에 남획, 그 다음에 뭐 외래종, 이게 가시박이에요. 가시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덮어버리니까 가시박이는 아래쪽에 사는 생물들은 어떻게 되겠니? 죽어요. 햇빛을 많이 못 보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거기까지만 하자. 와, 끝. 아니야. 아, 직관로. 자, 그리고
아래쪽에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 보면요. 국제적인 차원, 사회적 차원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고요. 국제적인 차원은 여러 가지 이제 협약을 맺는 거예요. 나라별로. 그리고 사회적 차원은요. 생태 통로를 건설하고요.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요. 멸종위기 생물종 지정해서 복원하고요. 캠페인을 지정하고 생물 다양성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종자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종자 저장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종자 저장소가 전 세계 종자 저장소가 딱 두 군데 있거든요. 노르웨이인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소백산맥인가? 그래서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종자 저장소는요 뭐냐면 전 세계에 있을 씨앗을 다 모아두는 곳이에요. 인류가 멸망했을 때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씨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알겠죠? 큰 재난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지하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씨앗들을.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얘만 볼게요. 생물 다양성 협약, 두 번째 람사르 협약도 있는데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람사르 협약은 뭐 지금은 많이 언급 덜하지만 선생님 때만 해도 람사르 협약이 되게 중요했어요. 습지를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포늪이라든지 우리나라 순천만이라든지 람사르라는 곳에서 지정한 협약인데 굉장히 많이 지정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람사르 협약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포늪, 그 다음에 순천만, 그 다음에 뭐 보성갯벌, 그 다음에 노안갯벌 식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가입돼 있어요. 자 이제 끝나가 자,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개인적 차원은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자연환경 보호해야 되고요. 자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고요. 일회용품 대신 다용품 사용하고요.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야생동물을 함부로 기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곤충 채집이나 폭권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나무를 심어. 다 아는 거지. 자 오른쪽에 5, 6, 7, 8 풀어보세요. 지금 7분 넘게 지났어요. 끝났어. 시험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숙제는 50에서 55까지 풀어오시고요. 뒤에 문제 다음 주에 마찬가지로 쭉 한번 훑어보고 나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우리 보라색 페이지 있죠? 기출 문제 파트 여기에 페이지 25에서 26까지 찍네. 뒤쪽은 나중에 시간 됐을 때 한번 쭉 풀 거니까 풀어 놓으세요. 알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1번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오염에 약한 생물들이 사라진다. 지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환경오염이 있지. 이유.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특정 생물을 무분별하게 잡으면 생물이 사라진다. 남획되겠지. 니은.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생물이 정착한 곳에 먹이 군물의 변화를 일으킨다. 외래 정도 되겠네요. 디귿. 그 다음에 4번 기온과 수온이 상승했다. 그러면 기후변화 되겠지. 미음. 도로 건설, 토지 개발 등 자연을 개발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서식지 파괴, 기억되겠죠? 쉽게 찾을 수 있지. 6번 남획은 대책을 찾으라는 거니까 디귿이 되겠고요. 환경오염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거, 니은 되겠고요. 서식지 파괴는 생태통로, 잘 기억해 두자고 했지. 생태통로. 7번 사회적이냐 개인적이냐. 네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개인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내 혼자 못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는다. 개인. 멸종위기 생물 복원 사업. 여러분들이 할 수 없죠. 사업. 사회.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개인. 생태 통로. 여러분들이 혼자 못하잖아. 국립공원 지정할 수 없지. 사회가 되겠지. 쉽게 찾을 수 있고요. 8번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 다회용품 대신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X. 생물종을 늘리기 위해 외래종을 되도록 많이 들여와야 한다. X. 도로를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끊어진 생태가 연결되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 5. 야생생물도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등의 활동은 사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이다. 5.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자. 화장실 가실 분 없지? 자 바로 볼게요. 집 갈래요. 방금 했던 내용 그냥 쭉 그냥 이제 줄글처럼 풀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름 못 쉬워서. 땄어요? 응? 이름.